네, 뉴욕타임즈 자체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 수가 최소한 100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500억 달러, 1,000조 원가량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 12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이 돈은 4월 말까지 수표로 각 계좌에 입금되고 만약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또 지급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부연했습니다. 각 가정에 1,000달러, 120만 원씩 상황이 지속되면 또 지급할 수 있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대부분의 정치인들, 언론들이 이건 포퓰리즘이다. 대선을 위한 표퓰리즘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미국이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뿌리면 경기 부양책일 뿐이고 한국이 11조 원 추경하거나 재난소득을 논의만 해도 그거는 포퓰리즘이 되나요? 그럼 대체 포퓰리즘의 정의가 뭐죠?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정부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 경제가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라고 보이는데요.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고 또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재난소득을 주겠다고 방침을 정했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인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처음 스튜디오에 오시는데 말씀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동안 정부가 이제 경제관계 장관회의라는 건 쭉 해왔는데 이걸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이 이름만 바꾼 거는 아니겠죠?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문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 예. 제2차 추경, 제3차 추경 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예,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재난기본소득, 재난소득 예. 예, 이런 것들도 논의 중인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2차 긴급 지원 방안이 정부에서 좀 나왔지 않습니까? 1차요. 1차. 예, 예.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추경에서는 지금 긴급하고, 예. 예, 이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소득공제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유리한 방식의 안들이 좀 있었는데 소득공제를 하면 부자들한테 유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나라 세법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예. 이제 소득공제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 예. 세금을 안 받는 소득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부자들은 100만 원에 대해서 한 40% 넘게 세금을 내야 돼요. 아. 그래서 100만 원에 40%, 한 50% 됩니다. 여러 가지 부가세가 있어서. 예. 50%를 보면 예. 100만 원 소득 공제를 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 붙어야 될 세금이 50만 원쯤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고요. 예. 그러면 하위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안 냅니다.
아, 그렇군요. 다 면제 대상입니다. 어차피 상관이 없구나. 어차피 세금 공제 받을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통계가 있습니다만 2017년 통계를 보면 예. 그 상위 이 부자들은 0.1% 부자들은 이 소득공제 이런 제도 때문에요. 예. 예, 1인당 한 4천만 원씩 공제를 받았고요. 이미? 작년 17년 통계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예. 그러니까 이 소득세 공제 제도라는 건 소득공제 제도라는 건 굉장히 역진적인 제도죠. 부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추경도 원래는 그런 안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그래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안은 직접 지원이 많아졌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걸로 긴급한 어떤 대책은 될 것 같습니다. 핀셋 정책은. 예. 그렇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예. 이 경제 상황을 보면서 2차, 3차 추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지원은 조금 이루어졌지만 예. 이게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대상 범위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급여세를 예. 0%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소득세 공제하고 비슷한 개념이었던 겁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기업이 부담하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제도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이랄지 그 고용보장보험을 기업에서 내는 그 부분. 예, 의료보험도 그렇고요. 예. 그 부분을 면제해 주겠다니까 이것은 기업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아, 그럼 처음에는 완전히 그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를 생각했었군요. 그렇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위기가 더 훨씬 더 크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1인당 $1,000씩 수표를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훈신 장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세를 그렇게 0%로 해주면 이게 진짜 서민들한테 가게에 가려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의 혜택이 낙수 효과로 떨어질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저는 그래서 급여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기업에서 이렇게 사회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부분들은 다 정규직만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들은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이 국민들에게 수표로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이런 경제 위기에서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논의 오늘 본격적으로 하게 될 그 재난소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 이런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가계와 개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안을 하신 정치인들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과 이제 전주 시장님은 이렇게 하위 중위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에 대해서만. 그런 것들은 재난소득, 재난수당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를 보면은 전 국민에게 다 주자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다 주되 소비 기한이 설정된 지역 화폐를 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화폐를 주자라는 말은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지역 화폐가 이렇게 카드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무슨 깡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카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카드는 연 매출 10억 이하. 연매출 10억 이하.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퇴폐업소 이런데 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쪽에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두에게 일단 재난 기본소득을 드리지만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 업종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모이는 효과가 있고요. 예. 또 김경수 지사가 제안하신 것은 부자들에게 왜 주냐 이런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예. 누가 어려운지 모르니까 일단 다 드리고 예. 연말에 과세소득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다. 과세소득으로.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가령 100만 원씩 다 주면요. 연말이 되면 아주 최고로 부자들은 절반은 다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위 40%는 한 푼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 같은 건데 이렇게 일단 다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신 부분은 뭐 다 드리는 거니까 전 국민에게 이거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별을 하면 또 박원순 시장이나 전주시장이 하신 것은 재난소득, 재난수당 이렇게 부르면 조금 좀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럼 교수님이 구분하는 그 정의는 재난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일단 다 지급하면 나중에 그거를 추후에 이제 좀 여건이 좋은 분들 부자들 같은 경우는 과세소득으로 제외하는 그런 거는 환수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전부 다 주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같은 경우는 또 이 상황이 계속되면 한 번 더 줄 수 있고 뭐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떤 계속 줄 수 있다는 것도 그 개념에 들어갑니까? 기본소득에? 그렇죠. 원래는 보통 기본소득이면 일단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주는 거죠, 원래. 그런데 지금은 재난 기본소득이니까 이제 재난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재난 기간이 길어지면 한 번 더 주겠다.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뜻이죠. 이게 지금 미묘하게 나뉘는데 중위소득 일단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분들 중에서도 소득을 중위소득 이하만 주자라는 서울시장 같은 분이 있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다 주자.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런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현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그래서 그것만 해도 기존의 어떤 위기 이 정책, 경제 위기 때 했던 정책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급여세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기존의 정부들은 전부 다 은행을 살리고요. 대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만 살려요. 또 그리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대출만 해줬거든요. 좀 싼 이자로. 그렇죠. 맨날 대출 지원, 대출 해주고 금융 지원, 뭐 세금 깎아주고 그러던 것에서 이제 현금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 이렇게 저같이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진전된 정책인데 이제 그나마도 현금을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좀 있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개인들에게 전달하는 건 좋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모두에게 주는 게 좋다. 아니면 그러면 뭐 50% 이하만 주는 게 좋다. 어려운 사람만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은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그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뭐 홍콩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전 국민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상위 한 20% 정도 배제할까? 예. 예,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예, 발표한 내용으로 짐작해 보면, 예. 한 하위 50%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선별해서 현금을 전달하는 나라와 예. 전 국민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나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좀 특별히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거. 예. 예. 나중에 연말에 과세소득으로 환수하고 일부를 김경수 지사 아니나 이제 예. 이재명 또 더불어서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죠. 예. 그것을 완전한 현금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만 예. 그런 지역화폐로 또 소비 시한도 정하고요. 예. 예, 그런 지역화폐는 소비 시한을 정할 수 있잖아요. 예. 예, 현금으로 하면 저축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해서 현금을 이렇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해서 뭐 재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좀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호주 관련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서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홍콩은 영주권자 700만 명에게 1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예. 그리고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 26만 원의 일회성 현금 지원. 호주도 직업 훈련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을 하는데 직업훈련생 12만 명에게 9개월간 13억 호주 달러 1조 1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650만 명의 연금과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우리 돈으로 58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미 홍콩이나 싱가포르, 호주는 다 하는군요. 비슷한 거를. 그리고 이제 미국도 곧 한다 그러고요. 이게 근데 이제 효과가 중위소득 이나 그 이하에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사람을 가려내기가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가려내기가 오히려 헛갈리고 복잡하고 모럴 레저드가 거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위소득 이하로 하는 안에 관해서는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 전 국민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한 이유가 뭐 한 7, 8가지나 되는데요. 7, 8가지나 돼요? 일단 그 부자까지 주면 안 된다. 부자에게 줄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이런 주장은 보통 보수 정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도 혹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자에게 더 유리한 주장입니다. 그게. 아, 그렇군요. 그리고 부자가 덜 부담이 되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복잡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령 이제 어떤 사회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이 모든 어떤 정부의 재정 지출은 사실은 실질적인 부담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든 나중에 국채를 상환할 때 하든 지금 세금으로 하든 부담을 하는데 어쨌든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만 주면 그러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부담을 하는 계층이 되잖아요. 저소득층은 이 복지를 받는 수혜 계층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저소득층만 주니까 세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은 가난한 사람을 선별해서 주자는 정책은
저소득층을 순부담자로 만들고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순수혜자로 만들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순부담자로 만드는 정책이죠.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모두에게 주자 그러면 예. 모두가 순수혜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이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 경우에는 고소득층만 부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수혜를 받는 계층이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 대략 우리 사회가 20대 80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두에게 주면요. 20%가 순부담자가 됩니다. 결국은. 예, 80%. 왜냐하면 자기가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예, 누진세로 내거든요. 예, 고소득층은 세금 많이 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들잖아요. 모두에게 주면 액수가 커져요. 커지면 부자가 많이 낼 수밖에 없고 중산층도 받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중산층은 내는 것보다 더 받는 게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자는 정책은 사실은 중산층까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예. 중산층까지 순수혜자로 만들자라는 제안이고요. 예.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주자라는 주장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부담을 시켜서 예. 저소득층을 도와주자는 주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사태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그랬는데 저소득층만 어렵냐 이거죠. 지금 중산층이 어려운 게 또 큰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그렇죠. 정말 막막한데 예. 본인이 뭐 상가나 뭐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사실은 건강보험이랄지 연금 내기도 벅찬 분들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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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매출 1,000만 원이던 자영업자는 중산층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된다면. 예. 근데 그분 매출이 지금 제로가 됐잖아요. 매출이 1,000만 예. 원이면 사실은 뭐 순이익은 200~300만 원. 300만 원, 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될 수도 있는 예. 분을 상정해 보면 예. 가령 뭐 월 한 500만 원 수입이 되는 그렇죠. 예, 그런 분을 상정해 볼 때 그분은 지금 매출이 제로가 됐고 다 마이너스잖아요. 가게세 내고. 예. 그런 사람이 중산층에 속하는데 그 중산층 그런 분들로부터 부담을 지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건 예. 부자들은 부담이 덜해지죠. 그러네. 중산층이 부담을 같이 하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의 대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가 속해 계시고 또 비정규직의 중산층의 그 한 60%는 비정규직입니다. 근로자 예. 중에. 예. 예. 정규직 지금 요새 진짜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산층의 평균적인 모습은 이렇게 영세 자영업자고 또 비정규직이고 이렇게 된 마당에 그분들로부터 부담을 지어서 저소득층 사람들만 도와주자라고 하는 건 예. 진짜 정의의 원칙에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역시 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부담을 하되 그러나 이런 복지 지출에 있어서는 똑같이 함으로써 어떤 그 자기 능력에 따라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예. 중산층까지 이렇게 복지의 수혜자가 되도록 만드는 바로 이게 이 효과가 더 크다. 중산층 소비가 또 늘어나면 경제가 또 빨리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과세를 하고 싶으면 연말에 가서 본인이 정부로부터 받았던 100만 원이랄지 200만 원까지 예. 다 묶어서 소득으로 예. 계산을 하고 거기만큼 이제 본인이 1억 벌었다면 이제 1억 2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총 소득이 1억 100만 원. 예, 1억 100만 원. 예. 예. 그 1억 1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그 과세액이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상위 부자들은 상위 한 10% 부자들은 한 50만 원쯤은 다시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중산층은 대개 한 2, 3만 원 더 세금으로 내겠죠. 사람을 가릴 필요도 그렇죠. 없어서 행정비용도 안 든다. 행정비용은 가령 예. 그 큰 문제입니다. 예.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위기로 고통을 받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 자영업자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통계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신고를 진짜. 받아야죠. 예. 그분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신고합니다.
아유, 1년이나 있다가. 예, 올해 말까지 상황을 내년 5월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금 신고해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안 되고 예. 누가 어려운지를 잘못 가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도 작성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아니면 멀쩡한 가게인데 예. 지금 매출이 제로가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잘 나가던.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고통을 똑같이 더 클 수 있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 특히 이제 50%에서 한 70% 되는 분들 중에서 누가 더 고통을 받고 있는지 가려내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분들 사이에서 배제된 가령 하위 50%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배제된 분들이 있으면 아주 심한 불공정함을 느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정부에서 모처럼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현금을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정책을 할 때 오히려 더 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예, 그런 부작용이 아주 심각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예. 그걸 공정하게 가려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기준선도 모호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80%로 한다. 예. 그렇게 하면 어려운 분들은 대개 포함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큰 불만은 없겠지만 80%를 가려내는 건 행정비용이 더 든다는 거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 아동수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원래는 하위 70%까지 주다가 90% 주다가 100% 다 주는 걸로. 예. 그건 행정비용이 더 든다라는 예. 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100% 다 줄 때도 이재용 아들한테도 줄 거냐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상위 마지막에 90%에서 10% 가려낼 때 예. 행정비용이 공무원들이 그걸 일일이 다 그 복잡한 소득 자산을 다 조사하다 보면은 더 든다는 게 결론이 나서 100%로 갔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중산층을 도와줘야 되는데 예, 저소득층만 예. 이렇게 도와주자는 정책을 계속해 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른바 선별적 복지.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건 선별해야 됩니다. 예. 지금 긴급하게 1차 추경 같은 건 선별하는 게 맞죠. 예. 그러나 2차, 3차 더 하려면 앞으로 큰 규모로 하려면 그러면 세금을 많이 쓰는 건데 결국은 부담을 많이 지우는 건데 공평하게 지급해야 되고 중산층도 혜택이 가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이 중산층을 혜택이 안 가게 하면 자꾸 저소득층만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중산층이 이런 복지 지원을 늘리자라는데 결국 투표할 때 반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가 자꾸 부담만 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그런 선거가 한 서너 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하고 빈곤층을 묶어서. 예. 그럼 중산층이 이 복지를 늘리자, 세금 늘리고 복지 늘리자라는 데 투표를 하는 나라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세금 늘리겠다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계속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 4-5번 되면 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복지도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한테 돌아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결국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자꾸 주자는 나라는 그런 정책만 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세금 늘리자. 그럼 가난한 사람한테만 가잖아요. 예. 세금 늘리자라는 데 반대하면 복지 규모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정부만 자꾸 세금 줄이겠다. 세금 감면하겠다라는 대통령만 한 4-5번 당선돼 버리면 그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결국 더 작게 받게 됩니다. 4-5번만 선거 치르고 난 뒤를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자, 복지 늘리자, 중산층이 그렇게 투표를 해줘야 예. 우리가 복지국가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미국과 유럽의 차이입니까? 미국과 영국 때 이제 유럽 대륙의 차이죠.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스웨덴 같은. 예. 거기서는 중산층이 자꾸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자꾸 세금 늘리자는 대통령 정부에게 자꾸 찍어주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세금 늘리면 손해만 보니까 받는 건 없고. 중산층 입장에서? 그렇죠. 자꾸 예. 그냥 세금 깎자는 데 찍어주니까. 그러니까 복지가 안 늘어나고 이 위기에서 저렇게 위기를 더 크게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럽식 모델이 함께 같이 사는 모델인 거네요. 그렇죠. 중산층과 빈곤층이. 예.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한번 근데 우리는 지금 저소득층 복지만 있잖아요. 예. 물론 복지 없는 나라보다는 훨씬 좋은 나라지만 저소득층 복지만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 안 그래도 중산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최근에 기술 변화로. 안 그래도 세금 내서 그냥 비정규직 세금 받아서 실업자 도와주는 제도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라 정규직과 부동산 고소득자 이런 분들한테 정당하게 세금을 잘 걷어서 예. 이렇게 만드는 정책이 바로 이렇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이제 과세를 하는 그런 정책인데 우리나라가 이 재단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큰 변화거든요. 예.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하겠다라는 정책은 아주 큰 변화잖아요. 게다가 인식의 변화가 좀 그렇죠.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니까 우리 중산층도 예. 혜택을 보내 그렇게 맛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안 되고 예, 자살자도 줄고 앞으로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할 때 지금 또 가난한 사람만 몰아주겠다라고 하면은 역시 또 중산층을 부담시키는 부담자로 만드는 장기적으로 보면 매우 이 자살자 많아지고 출산 예. 안 하고 이런 나라를 못 벗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산층이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예. 특히 누구보다도 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저소득층도 더 어려워지긴 했지만 예. 이미 복지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진 건 없잖아. 가령 해고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직업이 없는 분들이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을 만약에 40만 원 받았다면 직업이 없었다면 예. 그러면 더 어려워진 것도 없지만 중산층은 웬만큼 사시다가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예. 그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려면 전 국민에게 다 드리고 예. 부자들로부터는 이제 세법에 따른 세금만 환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또 빈곤층으로 넘어가는 것도 또 한순간이니까요. 한순간이죠. 그리고 2월, 3월에 어떻게 될지 지금 4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4월에 결정되면 5월, 6월에 또 생기는 거거든요. 예. 재난이 안 끝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말에 정산하는 게 맞고요. 대기업에서 뭐 50세 정도에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치킨집 한두 번에서 망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예. 우리가 고소득자일 거라고 짐작하는 항공사 조종사들도 예. 지금 월급을 못 받잖아요. 지금 고소득층까지도 타격이 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돈을 쓴다면 몰라도 예. 뭐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드린다 그러면 50조잖아요. 예.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건 공평하게 써야죠. 그게 가장 공평한 건 다 드리고 예. 연말에 국세청에서 컴퓨터로 잘 계산하면 되거든요. 아까 김경수 지사 안처럼 예. 50조 원 그래서 그 재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수 언론에서 이제 이런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재난소득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원은 우리나라가 괜찮은 겁니까? 예, 재원은 충분하고요. 충분합니까? 예.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지금 재원은 세금을 당장 더 거둘 수는 없거든요. 예. 아까 연말은 이제 환수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일부. 예. 지금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적자 국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채를 발행해서 뭐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인수한다든지 해서 정부의 현금을 정부에 드리고 정부가 이렇게 현금을 이제 개인에게 지급하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나라 중에서 이 국채, 정부 부채가 가장 낮은 수준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몇 %죠? 한 40%가 좀 40%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뭐 한 50조, 100조 이렇게 하더라도 42, 3% 정도밖에 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장 양호한 나라고요. 예. 지금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미국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요. 1,000조 원 정도 되던데요. 예. 그렇죠. 1,200조. 그건 저기만 재정 지출이 그렇고요. 예. 또 금융이 있어요. 대출해주고 지금 부도 안 나게 하는 그것도 한 1,000조 가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 벌써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미국이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미 100%가 넘었죠. 100% 좀 넘는 나라죠. 그런데도 그렇게 과감하게 하고 또 하겠다. 이번에 모자르면 한 번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도 제로 금리 시대가 됐거든요. 이미 실질 금리 시대로 따지면 이미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국채 발행에서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되죠. 통화를 증가시켜서 현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데 경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 부작용이 없다.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그런 일을 좀 줄여가야 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좀 바람직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걱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해도 국가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전 세계 정부의 공통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절차는 그러니까 정부가 적자 국채를 어떤 형태로 발행하는 건가요? 그냥 국채로 발행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요. 그걸 이제 국채로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고 해도 되고 뭐 그냥 일반 은행이 매입해도 되지만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면 시중에 큰 영향이 없겠죠. 시중의 이자율이라든지.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매입해서 그 돈을 그대로 이제 시중에 뿌리는 형식이 되겠네요. 50조 원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본이 안 좋을 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사기도 했지 않습니까? 채권을 많이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정책은 이미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식도 사는데 일반 회사에 중앙은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통화를 발행해서 민간 은행을 도와주고 민간 기업에게 돈을 뿌리는 누가 이제 기본소득 하니까 현금 살포라 그랬는데요. 이때까지 2008년 경제위기도 그렇고 이 중앙은행이 현금 살포를 이미 많이 했는데 단 개인한테 안 하고 기업만 하고 은행만 현금 살포를 했어요. 그랬네요. 현금 살포를 그리로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거 은행에 살포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은행이 당장 부도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개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에게 이제 현금을 한번 직접 전달을 해보자.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대기업 재벌이나 은행들한테는 현금 살포를 이미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IMF 때부터. 근데 그때는 아주 현금 살포라고 안 하고 구제 금융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개인을 구제하는 끌어올리는 그런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개인 구제 금융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표현이십니다. 워딩 자체를 우리가 좀 이상하게 써왔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재원은 충분하다. 앞으로 그러면 내년에나 돼서 증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이 재난소득을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불하고 가령 50조 원을 전 국민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해보면 100만 원이면 50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이제 이 자영업자들에게만 쓸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그런 돈으로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된다면 영세 자영업자가 한 500만 업소가 좀 안 될 겁니다. 영세 자영업이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50조 원이니까 500만 업소를 나누면 매출을 1,000만 원씩 늘려드리는 거거든요. 자영업자 업소 하나당.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자영업자가 언젠가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요가 없는데 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지역화폐로 지출하면 자영업자 한 업소당 매출을 1,000만 원씩 늘려드리는 거니까 그게 제일 진정한 도움이 빚지지 않고 도움을 드리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시한 내에 다 지출해야 되니까 100%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 국민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형평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면서 예. 또 부자에게 다 드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전액 그러네요. 소득이 되도록 예. 만드는 이런 큰 예산을 쓰면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예. 더 효과가 가중될 수 있도록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와드리는 효과가 가중되고 또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고 예. 중산층 누가 어려운지 나중에 가려내면 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 형태들을 다 결합해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드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과감한 액수로 그렇지만 모두에게 또 이재명 지사님 제안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로 또 김경수 지사님 말씀대로 나중에 세금은 나중에 정리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 더하기 이재명 지사 더하기 김경수 지사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더하기 김경수 지사 더하기 이재명 지사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5천만 명 전부에게 전달을 하는 게 맞는지 주민등록증이 있는 성인들에게만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전달해 드리면 아이들 건 이제 부모가 쓰겠죠. 대리 수령을 하겠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있는 집에 그 많이 하면 혜택이 더 좋고요. 지금 뭐 저출산 아이들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이들 지금 뭐 학교나 어디나 이렇게 보육도 지금 안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도 좀 지급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좀 고려해서 다 드리는 게 훨씬 더 교수님 일단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이번 위기 코로나19 이게 경제 위기라고 일단 보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시경제 예측을 전공하지는 않는데요. 각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각 나라 정부는 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그 2008년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게 하루하루 액수가 늘어나서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벌써 3번이나 고쳤는데 5,500억 유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5,500억 유로? 그러니까 근데 2008년 경제 위기 때 독일이 5천억 유로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조 원 규모를 지금 독일이 발표했거든요. 1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조 원 추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독일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일 사이즈의 10분의 1은 아닌데 말이죠. 절반쯤 되거든요. 절반 정도는 50조는 되죠. 1차로 해야죠. 그리고 독일은 또 뭐라고 선언했냐 하면은 단 하나의 기업도 도산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업 부분도 그런 정책을 하거든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런 자세로 그건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들 금융 정책은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금융은 금융대로 하고 이쪽은 또 이렇게 개인들에게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지급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렇게 과감한 정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누군가요? 그 맹큐 교수 있잖아요. 그레고리 맹큐 교수도 이거는 뭐 1,000불씩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네요. 1,000불씩 지급을 해야 된다. 무차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총수요 진작 을 넘어서 사회 보험 차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하버드 대학의 맹큐 교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공화당의 미트 롬니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미적거리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이제 이 한쪽에서 하면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국회에서 반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치인들이 이제 두 가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 모두에게 나눠주면 혹시 국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예. 그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국민들이 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국민들은 정치인들보다 합의 보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예. 경기도에서 작년에 이재명 지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공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공론조사는 뭐냐면 이렇게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자 그러면 예. 이제 굉장히 반대가 많으니까 4,000명의 도민들한테 기본소득 찬성 반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찬성이 40%고요. 4,000명한테 물었을 때 반대가 30%고요. 모르겠다가 이제 소극적인 반대죠. 소극적인 반대가 30%. 그러니까 반대가 60%, 찬성이 40% 나왔습니다. 그 4,000명의 도민들을 그러면 1박 2일 우리 토론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네. 200명을 뽑았습니다. 예. 200명은 특히 40대, 30대, 30 그대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200명을 뽑아서 1박 2일 토론을 시켰습니다. 풀타임으로. 예. 그리고 그분들이 토론하는 테이블마다 전체 토론도 하고 테이블 토론도 했는데 분임 토론도 했는데 토론 테이블마다 40대, 30대, 30, 4대, 3대, 3의 비율로 사람들이 섞이게 다 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토론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게 있고요. 물어보는 건 찬성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 보유세. 예. 토지 보유세에 대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 하나는 소득세입니다. 예. 소득세에 기초한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이죠. 예, 찬성하느냐 딱 물어봤는데 기본소득 찬성이 40%였던 분들이 70%로 늘었습니다. 1박 2일 토론 후에. 예. 그리고 특히 토지 보유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토지 보유세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80%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에 기초한 기본소득이라는 게 토지 보유세를 좀 지금보다는 고율로 매겨서 높이고 그것을 세금 수입을 n분의 1로 전 국민에게 나누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이죠. 그게 80%가 나왔어요. 찬성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정책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공론조사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앉아서 해보니까 그렇죠. 그 공론조사 위원들이 자기는 대부분 받는 게 많은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죠. 시민들이. 예. 아니 저도 사실은 교수님 설명 듣기 전까지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데요. 예, 설득이 좀 되는데 교수님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들이 완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 저는 기본소득을 널리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제 운동 목표 중에 하나고요. 예, 그렇군요. 양종숙님, 7531님, 0237님, 썸머님, 원가드님, 3130님, 8529님, 6093님, 유종찬님, 김성우님, 정수련님, 김인님, 김영민님, 홍정희님, 0829님 정말 많은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교수님 짱짱짱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많은 분들이 교수님 성함을 알려달라고 해서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은 교수님이십니다. 예. 결국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부자는 세금 많이 내서 존경받고 가난한 사람은 어려울 때 신청 안 하고 자동으로 돈이 최소한의 돈이 있고 가난한 청년들이 신흥종교에 빠질 필요가 없는 나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질본의 우리 존경받는 본부장이 하신 말씀대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 감기 걸리면 쉴 수 있는 나라. 이게 질병을 막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농촌에 좀 많이 살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웬만큼 되는 나라 평소에.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재난소득을 잘만 선택하면 우리 앞에 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남은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그 정치인들도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낸시 펠로시가 야당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강남은 교수랑 노동자들에게 차라리 장기 휴가를 보내라. 유급 휴가를. 예, 많이 다르죠.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